네,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픽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영입인재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동안이신데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북한에서도 MZ라는 표현들이 뭐 다 알려서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MZ 세대이신 거죠 지금? MZ 세대 폭이 좀 상당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넓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한테 가서 MZ 세대라고 하면은 욕을 먹지 않을까 조금 두렵기는 한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사회적 정의로 MZ 세대로 예. 분류가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인지 좀 많이 아실 것도 같고요.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도 많이 얼굴을 보이셔서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래고 좀 뒤져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스펙자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일성대 영어 영문과를 나오셨고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010년에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학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원래는 북한에서 문과생들은 유학을 내보내지 않는 원칙이었다가 네.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되면서 북한도 조금 뭐 세계를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 하에 문과생들을 유학을 내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제가 그 첫 타자로 이제 선발이 되어서 베이징에 유학을 나왔었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겪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정은 나와서 뭐 해외 유학생의 신분으로 해외에 나왔을 때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 흔히 말하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선택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 거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지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혼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보니까 본인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북한에서 가르치는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혹은 김씨 일가의 뭐 위대성이라든가 각종 그런 충성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허구였다. 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대우라든가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90%의 유학생들은 모르는 척을 선택합니다. 모르는 척이요. 그렇죠. 네. 뭐 현실이 이렇지만 뭐 내가 뭘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10%의 소수는 뭐라도 바꿔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연치 않게 그 10%였고 예. 저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처음 나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일성 종합대학생이고 또 유학생이고 정말 자부심 가득한 것들만 제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해서 사실 예. 살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변에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북한에 대한 얘기 혹은 한국에 대한 얘기 뭐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혹은 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제가 얻었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좀 여러 가지 뭐 독서회라든가 혹은 뭐 동아일보에 계신 주성화 기자님께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네. 혹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NGO 단체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북한 유학생들인데 북한의 민주화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좀 호소하는 글, 뭐 유엔에도 글을 보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할 때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해외에 내보낸 유학생들에 대해서 늘 감시를 할 것 같은데 뭐 위험한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활동을 했을 때요.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운이 참 좋았던 게요. 저희는 이제 자비 유학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유학 비용 전체를 자기가 부담하는 학생들을 자비 유학생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비 유학생들의 수가 북경에만 그때 대략 한 3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300명 정도를 관리하는 그 뭐 보위부에서 파견된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용이하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공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김정일 뭐 당시 뭐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할게요.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죠. 2011년.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조촐하게 모여서 뭐 파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보위부의 덜미를 잡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지금도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한국에 오신 지도 꽤 오래됐고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에서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셔서 일을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처음으로 이제 부처로 격상된 이후이기도 했고 예, 맞습니다.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뭐 아쉬운 점보다는 뿌듯했던 점이 더 많고요. 예. 뭐 그중에서도 굳이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건 저랑 박민식 장관님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주제였는데요. 네. 국가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방향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승격을 한 그 당위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부처를 승격시켰으면 그에 걸맞는 활약이라든가 혹은 그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를 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좀 조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예. 들었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예우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 네. 그거는 지금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의무 복무, 즉 어떤 내가 그 군대에 가는 걸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남자들은 대부분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지 가니까요.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여한 의무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그런 의무를 부여할 때 동시에 그들한테 어쨌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또 어떤 사람은 21개월을 군대에서 그렇게 보내는 만큼 약간의 보상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네. 금전적인 보상이든 혹은 명예 차원의 보상이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했을 때 그 끝나고 나왔을 때 자부심을 느껴야 돼. 내가 들었던 펜을 놓고 총을 들고 국가를 지켰다, 우리 국민을 지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물론 나라사랑 카드라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예.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어떤 명예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또 총선 인재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되셨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국회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인재 영입 그 제안에 응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배경이 뭘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예. 저는 보통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라고 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단 한 번도 꿈이 변한 적이 없고요. 12년 네. 동안 네.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뭐 정치인이 된다라는 게 결국 난 오늘부터 정치인 이러면 정치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예. 여러 가지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마침 이번 기회에 그런 제안이 와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뭐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 정치라는 그 자체의 매력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이 있고 또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어서 저는 정치인이 되는 걸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좀 하려고 하다가 좀 미완으로 끝났던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면서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조금 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할 생각이고요. 제가 보훈부에서 하다가 끝내지 못했던 것들은 혹시라도 저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완성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영입 인재시다 보니까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지역구라든지 뭐 비례대표라든지 출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었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염두에 두신 곳들이 있을까요? 어떤 곳에 나가서 좀 해보고 싶다 할까? 이런 것들이요. 사실 뭐 출마 관련된 뭐 지역구 관련된 혹은 비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당과 뭐 구체적인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얘기한 거로는 100% 백지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당에 위임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네. 뭘 원하든 당에서 저를 이곳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군말 없이 나를 예정입니다. 예. 영입 인재들이 뭔가 큰 요구 뭐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위임을 뭐 하시는 거군요. 그냥 당의 쓰임에 나이가 맞게 저는 역할을 그게 하겠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저는 어리지 않습니까? 저는 젊음이 저의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이 기회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쨌든 영입 인재 그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본인의 앞으로 정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그 시작부터 조금은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국민의힘에도 보면 탈북민 출신으로 이제 국회 입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일단 뭐 태영호 의원 있으시고 지성호 의원도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선배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보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만약에 조금 이제 그분들의 활동에서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두 분이 가지신 어떤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의정 활동을 상당히 훌륭하게 수행하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태영호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 외교통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어떤 뭐 도발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뭐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혹은 분석하시고 이런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은 시민단체를 북한 인권 시민단체를 운영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데 앞장서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뭐 제가 이제 신입 정치인으로서 그분들과의 차별점을 둔다면 저는 탈북민 출신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32살인데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 2, 3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2, 30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커뮤니티, 더 많은 공동체의 어떤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치에 입문할 때에는 출신이 중요하겠죠. 뭐 의사 출신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네. 뭐 IT 출신 정치인도 있고 탈북민 출신 정치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들어온 이상 오직 그 직군, 그 직능 혹은 그 지역만을 대변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마포의 정청래 의원이 오직 마포 얘기만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다양한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탈북민 정치인도 오직 탈북민 출신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나 혹은 북한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오히려 확장성을 넓히는 데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계가 닿는 데까지 확장성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고향이 혹시 평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의원들도 내 고향이 뭐 대구다, 뭐 광주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냥 평양이 고향인 정치인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사실 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이렇게 좀 규정 짓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올드한 분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류를 예.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모셨고 당에 위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정해진 행보에 대해서는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셨으니까 그래도 북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아까 민경호 대표님이랑도 저희가 최근에 좀 달라진 북한의 네, 들었습니다. 어떤 발언 수위의 좀 이유에 대해 좀 물어봤었는데 북한이 보면 대남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좀 강경한 식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진짜 속내가 뭘까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첫째로 저는 든 생각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대내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현재 대내적인 상황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식 밖의 일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갓 10살 된 딸 주애를 내세워서 마치 이제 후계자로 거의 뭐 내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합리적이고요. 비정상적이고 북한이 아무리 한심한 국가고 북한이 아무리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보다 한참 밑을 도는 나라라고 해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분명히. 네. 근데 그 체계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체계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김정은의 심리 변화 혹은 김정은의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내면을 깊숙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대내적인 요인이 조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불안감 혹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혹은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네. 예전에 장마당을 통해서 풀리던 식량이 이제 그 양곡 관리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사실 그 관리들이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식량난이 발생을 하면서 그것이 전세적인 아사자도 발생을 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그런 대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그 대내적인 불만 요인, 정권에 대한 불만 혹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혹은 김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는 게 말이 돼라는 그런 불만 여러 가지가 예.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녹차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외부의 적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을 부풀려서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아닙니까? 저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대외적인 요인은 아까 민경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 아닙니까? 네. 바로 직전에 대만에서 선거가 있었고 예. 이제 한국도 4월 10일 총선을 치릅니다. 또 12월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미뤄봤을 때 북한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힘을 잃는 것이 중요하고 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가 되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에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또 대외적인 위기를 키워서 북한이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만큼의 흠결이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네. 느닷없이 저런다라는 겁니다. 느닷없다. 너무 예. 느닷없고요. 어떤 계기나 어떤 네.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그렇게 내몬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1월 들어서자마자 저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런 상황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내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키우는 전략 이게 뭐 늘 북한이 써왔던 전략인데 사실 북한 사회도 알게 모르게 많이 좀 그 아름아름 이제 물밑에서 개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넘어가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여전히 통제가 되는 나라인 건지가 좀 궁금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조짐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저보고 한국의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걸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예. ZM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그거를. 예. ZM. 네, 장마당 세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그 과거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덜하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뭐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이 사실 국가의 어떤 혜택이나 국가의 어떤 공급에 의해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걸 매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세대는 북한이 어떤 성공의 모습을 거두는 걸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예.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겪으면서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상당히 덜하거든요. 네. 그런 세대가 지금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어떤 30대 탈북민들 혹은 MZ세대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 있는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Z가
ZM에게 그렇죠. 전달해 줄 수 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기획미래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 거죠. 통일미래기획위원회입니다. 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통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요즘 통일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이제 압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분리된 두 국가로 살자라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입니다. 네, 현재 우리는 섬나라죠. 사실상 섬나라죠. 대륙이랑은 끊겨 있죠. 네, 그렇죠. 거치지 않으면 못 가니까요. 대한민국이 G7에 진입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사강 외교에 시달리며 살 것인가. 우리도 아시아의 패권을 잡겠다. 우리도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우리도 G7이 돼서 그 글로벌 무대를 우리가 이끌어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야망과 야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토와 인구입니다. 그리고 대륙과 이어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예, 특히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 용어의 여러 가지 사용이 있지만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외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도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밑빠진 덕에 물 붓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이는 어떤 개방 정책을 펴고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2,300만의 또 다른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잘 설득하고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만 제대로 거친다면은 충분히 친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2,300만이나 저 위에 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것이고 훌륭한 인적 자산이 될 것이고 훌륭한 우리의 경제적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내수 시장이 5천만 내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그 8천만의 내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국익의 관점에서 돌아봤다면 두 번째는 저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김정은 정권만 얘기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예,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점들에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 안에서 2,300만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독재하에 신음하며 살고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랑 뭔 상관이냐,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런 여론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유를 먼저 얻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무 아닌 의무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어떤 24시간 중에 단 1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100만 원의 돈 중에서 10,000원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가 인류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2,300만의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네,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경험하고 자유를 먼저 획득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관심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국익과 인류의 관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얘기를 듣고 좀 설득이 되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금혁 전 보좌관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